안녕하세요. 33년차 이코노미스트이자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홍추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5060 세대, 사실 저도 이제 5학년 7반 정도 되는데 50대들과 60대들의 현실,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어떻게 하면 노후 설계를 좀 잘할 수 있나,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좀 하자면, 먼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뼈를 때리고 시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참 처참합니다. 이게 이제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뭐냐면, 중위소득, 그러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인데요. 그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빈곤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한 250만 원, 60만 원 되니까 130만 원도 월 소득이 없는 분들이 빈곤 인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4명이 조금 안 되는 분이 빈곤 인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참 처참하죠. 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 인구가 높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처분 가능 소득인데,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월급쟁이들은 아직도 월급 받고 있죠.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은 데에서 국민연금료부터 시작해서 쭉 세금을 다 빼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이 처분 가능 소득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대부분 처분 가능 소득이 원래 자기 소득보다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기초연금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처분 가능 소득으로 빈곤 인구의 흐름들, 이런 걸 살펴보면 2013년에 얼마였냐면 47.5%가 빈곤 인구였다가, 이게 지금 줄어서 이제 간신히 40% 밑으로 잠깐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보정해주지 않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없는 시장 소득 기준으로 하면 10명 중에 6분이 빈곤 인구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니까 진짜 끔찍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를 통계 하나로 그냥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060인 분들은 큰일 났네. 지금 좀 어떻게든 내가 건강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거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그리고 또 더 나가서 65세 이상의 이미 이제 노인 인구에 편입되신 분들은 지금 우리 또래들 현실이 이렇군, 나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해보는 그런 걸로 좀 삼았으면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인의 빈곤이 나타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오래 살게 됐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할, 장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즉 골골백세. 그러니까 오래 살면 뭐하냐 이거죠. 오래 살면 뭐하냐, 이게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막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간병인 보험 특약 때문에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 뉴스를 오늘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몸은 아파가고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들은 길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 노후에 관리를 해주는데, 특히 요새는 애들 적게 두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 나 저기 아프니까 너 나 좀 이렇게 간병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슬픈, 왜냐면 애는 어떡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자식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대수명,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측정한 게 기대수명인데, 이게 우리나라 무려 84세 정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오래 사는 그런 기대수명을 가진 나라는 일본부터 시작해서 몇 나라가 없다,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대 수명의 연장 속에서 이제 우리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제 주력 세대들이 이제 58년 개띠라고 불리는, 흔히들 이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55년생부터 시작해서 한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던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얼마였냐면 대략 한 60세 전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 58년 개띠들,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다. 이게 이제 저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골백세도 골골백세인데, 그때는 그냥 회사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좀만 있으면 그냥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84세까지 기대 수명이 연장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걸 대비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더 걱정이 뭐냐면, 건강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나라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은 84세까지 늘었는데, 병원 안 가고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수명을 이제 건강수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무려 한 13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84세에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0세 좀 지나서부터는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 또는 이제 매일처럼 병원을 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좀 대비를 안 했다,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의료비 비용이 바로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이 차트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인데, 이게 우리나라 한 2000년까지만 해도 한 3% 4%였는데 지금 10%다. 그러니까 GDP의 10%.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16%. 그래서 미국은 건강보험 없는데 아프면 그냥 끝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뭐랄까요, 의료비가 잘 컨트롤되는 편이고,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괜찮은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파른 노령화 속에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제 정도 망가지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건강보험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좀 자신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거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기죠. 그렇게 나 오래 살 줄 몰랐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골골백세, 아프면서 오래 산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의료비 비중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들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을 벌써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저도 이제 노인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팔팔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지출,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출의 비중들이 높아지니까 대비가 또 어려워지는 면까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보험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이제 요새 62세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실 텐데, 참고로 저 69년생인데 저희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해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균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월 국민연금을 이제 우리가 수령하잖아요. 얼마 수령할 것 같아요? 평균 69만 8천 원이다. 야,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58년 개띠들이 암천 사회 활동하던 시절이었던 1980년대 후반, 그때 이제 국민연금이 첫 도입됐고, 전 국민연금은 1994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 상당수는 지역가입자였는데, 그 지역가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좀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게 납입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거 나중에 내가 언제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무튼 납입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로 노후를 설계해야지라는 생각들은 가질지 모르지만 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는, 여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58년 개띠를 비롯한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또 대부분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정보통신혁명에 잘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물론 요새는 이제 노인들도 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쓰지만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국민연금에 대한 납입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아까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130만 원 그랬죠. 그러니까 이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저축도 필요하고 연금도 좀 필요한데 평균 연금 수령액이 70만 원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가 오래 살지, 건강보험료 많이 나가지, 그래도 국민연금 수령액 없지,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여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연금의 운용 성과가 너무너무 부진하다. 이걸 또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못지않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참 중요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일단 개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1년에 300만 원이 안 된다. 월 25만 원.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 통계들을 쭉 보다가 우리 노인들, 선배님들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한 4, 50년 사이에 농촌 또는 농경문화 사회에서 정보통신 사회로 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웠던 면도 있고, 또 막연하게 우리 애들이 좀 나를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면들도 있고, 그런데 노인들 그 고독사 같은 그런 통계들을 보더라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연금 수령액은 한 300만 원이 안 되고, 퇴직연금은 좀 많아요. 평균 수령액이 1.4억 원인데, 문제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직금 받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 우리나라 그 DB형,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해주는 게 DB형 퇴직연금의 지난 10년 수익률이 2%, DC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본인이 굴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2.5%, 그리고 연말정산용으로 우리 IRP 또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잖아요. 그거 수익률도 2.4%.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총체적 난국이구나.
이거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고, 특히 또 퇴직금이 1억 4천이니까 그거 괜찮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25년 퇴직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한 사람이 60만 명, 그러니까 한 해 60만 명이 퇴직한 거죠. 실제로 그럴 법한 게 1970년에 한 해 100만 명 태어났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60% 감안하면 진짜 60만 명이 퇴직하는 거죠. 딱 60만 명이 퇴직했는데 이 중에 50만 명이 일시급으로 수령하셨어요. 말해놓고도 정말 답답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일시금으로 그냥 하면 대략 한 30-40%의 세금을 떼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연봉 수준이 낮으면 그보다 낮아집니다만 아무튼 최고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10만 명도 안 되는데, 자, 전체 60만 명이 은퇴해서 10만 명이 안 되는 분들이 연금으로 수령을 하셨는데, 일시금 말고, 근데 그분들도 10년 이하의 단기연금으로 80%, 그러니까 8만 명 이상은 10년 이내의 단기연금으로 다 수령하고 땡! 그래서 수십 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체의 20%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대응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퇴직금을 일거에 확 수령하나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기대했던 은퇴 연령과 실제 은퇴 연령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대부분 은퇴하는 연령이 얼마냐면 한 51세 정도에 은퇴를 하는데, 우리 69년생부터 국민연금 언제 받는다 그랬죠? 65세. 그러니까 14년 동안 굉장히 저소득 직장을 다니거나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되고 65세 돼서 연금 받는데 70만 원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때까지는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깨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쓰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한가? 자, 이렇게 이제 그 노후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쫙 놓고 국가 데이터처, 옛날 이제 통계청이죠. 여기서 물었어요. 야, 당신 그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뭐예요? 노인들한테 물었더니 전체 10명 중에 6명이 네, 국민연금요. 이렇게 10명 중에 1명에서 2명은 은행 예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이 아까 70만 원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책은 정해져 있죠. 자,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한다고 했지만 받아보니까 쥐꼬리 연금. 에게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결국 뭘 하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55세 이상. 왜냐하면 55세부터 이제 측정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55세에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의 인구가 우리나라가 무려 1,600만이래요. 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중에 경제활동 중인 사람의 비율은 무려 60%.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애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신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10명 중에 6명이다. 그리고 왜 일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답한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여가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대답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결국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우리나라 노인들의 이제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 또 이걸로 놀라면 안 돼요. 75세 이상 이제 고령층이죠. 노인이 아닌 고령 인구의 주택 보유 비율은 얼마일까요? 86%.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제 드디어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지가 대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제대로 거의 안 하신 데다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유동화를 안 해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주택연금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좀 수령하시면 좋을 텐데 난 죽을 때 내 집에서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주택 보유율도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자산이 좀 있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이 있어서 집이 있더라도 그 집이 뭐다? 그러니까 그 수익원으로 가지를 못하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별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큰일 난 상황에서 제발 운용이라도 좀 잘하자. 나이 들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받았던 퇴직금을 그냥 막 뺏어 쓰기보다 그거를 좀 잘 운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세계좌,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라든가 또는 ISA 계좌, 자산관리 종합계좌 등을 통해서, 이런 계좌들은 대부분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안 내니까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이런 걸 계좌를 활용해서 마치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좀 운용을 하면 어떡해?
국민연금이 지난 한 25년간 대략 한 연 수익률 한 7%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퇴직연금 수익률 얼마였죠? 2%.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굴리고 좀 미리 대비를 하고 이렇게 운용을 잘하면 저는 자산도 잘 관리하고 연 이 자금을 꾸준히 인출하더라도 마르지 않는 셈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트 1이 될 것 같고요. 파트 2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 세대들의 대안은 쥐꼬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기대해보고 그게 별거 없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나라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다가 아파버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그리고 이제 특히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다 플랜이 다 헝클어지는 그런 일들에 봉착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법, 다른 해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해법은 저는 주택연금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9년생인데 60년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만 65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 집 한 채만 다 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체력도 붙인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저는 주택연금을 좀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한테 그 재산 물려받는 거에 대한 기대보다 부모님 편찮으시면 우리가 저 간병인 써야 되고 저 의료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어머님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더 자식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뼈를 좀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년생인 세대주가 만일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해서 초기 증액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출을 좀 해요. 근데 한 75세 정도 넘어가면 아까 우리 건강기대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70살. 그렇죠. 그러니까 75세부터는 대부분 병원에 근접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병원비가 그렇게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으냐 하면 저는 초기 증액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75세까지, 우리 아까 60년생이니까 올해 만 65세잖아요, 그죠? 만 65세인 세대주가 초기 증액형 10년 동안 좀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좀 적게 받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무려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이자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 집을 물려줘야지라는 그 꿈은 참 아름답고 훌륭하시지만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한테 집을 물려받는 그 기쁨보다는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부모님이 스스로 자신의 자산으로 노후를 잘 꾸려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남는 지분을 상속받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집 하나 끼고 벌벌벌벌 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싶고요. 바로 다음 그림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들의 소비 금액을 보여주는데 이 평균입니다. 평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살면 이거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2025년 월 평균 소비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그치, 아까 우리가 중앙값 소득이 260만 원이었고 빈곤선이 1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에 4명이라 그랬으니까 평균, 도시에 살고 있는 평균적인 가구의 어떤 지출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부자들이 그 위에서 한참 많이 쓰더라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적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나오죠.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월 1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안락한 노후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세를 전후해서 건강기대 수명의 한계, 평균적으로 한계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너무 그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도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60대는 좀 많이 쓰다가 70대는 소비가 더 준다라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초기 10년 많이 받는 게 상당히 괜찮은 전략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택이 이제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75세 이상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50%가 단독주택.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슬픈데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가 노인이 사는 비중이 전체 노인 그 거주의 60% 이상이 단독주택이랑 연립 다세대에 사는데 그 뭐 선수동이나 서교동이나 연남동 같은 아주 핫한 동네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집값이 오르는 걸 보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제가 오늘 뼈를 좀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 집값 진짜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낡아가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자산을 나라에 파는 거죠. 주택연금이라는 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오르기가 어려운 자산을 들고 계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주택연금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괜찮은 상품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가서 우리 75세 이상 노인들의 한 60%, 65%가 단독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 한 10년 안에 이제 대부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4세, 83세니까. 그러면
그분들 돌아간다는 거 누가 사줄 거냐. 그러니까 노인인군 주는데 누가 사줄 거냐는 거죠. 저 같은 젊은 노인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저는 55세 넘었으니까 이 젊은 55세 넘은 저희들 세대는 아파트 말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 단독주택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법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해법은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연금을 한 방에 인출하지 말고 좀 굴려보시면 어떠냐. 특히 이제 우리 아까 그 평균 퇴직금 수령액이 1억 4천이니까 그 1억 4천 받은 거를 한 방에 딱 인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내는 것보다 연금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죠. 그래서 55세부터 연금으로부터 전환해가지고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한 30%를 깎아줍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100만 원 낼 거요 7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아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게 대부분 일시납으로 받는 분이 60만 명 중에 50만이라고 그러죠. 그럼 나머지 10만 명 중에 8만 명이 10년 안쪽에 받아버리죠. 근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가 또 내려가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그래서 연금을 좀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운용해서 하면 세금이 굉장히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걸 운용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막 2%대의 10년 평균 수익률 이래가지고는 미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더 올랐으니까 제발 좀 국민연금처럼 한 연 한 7% 정도씩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원금을 안전한 곳에 넣고 뺏어 쓴다는 개념, 이거 삐 안 된다는 거죠. 약간의 위험, 10년에 한 번 정도의 약간의 손실을 감내하는 정도로 위험 자산에 조금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높은 성과,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목표로 하는 그런 운용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09년에 100만 원 투자를 했다고 싶으면 2024년에 DB 보장형으로 투자하신 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5년, 16년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달랑 5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리로 전혀 성과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DC로 운영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좀 높아져서 한 70% 벌었는데 연금은 150%,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많이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좀 운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최근에 우리 퇴직연금 중에 드디어 이제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이 아닌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이제 드디어 29%까지 왔다고 해요. 근데 너무 낮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 그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손실이 나면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 저도 인정해요. 저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연금이 전체 자산의 한 60에서 70%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옛날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국민연금처럼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냐면 지난 2010년 전후에서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주 낮은 수수료로도 펀드에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상장지수 펀드, 즉 ETF는 우리 절세계좌에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예금 이런 데 넣어놓지 말고요, 연금저축을 펀드로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목표 비중이 깨질 때마다 리밸런싱 하는 국민연금처럼 한번 운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처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들 질문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를 국내 주식, 사실 올해는 더 되죠. 그리고 또 40% 정도를 해외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60%가 진한 회색 선, 노란 선이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인데 요 둘의 60%, 그리고 여기다가 보라색 막대 보이시죠? 요 보라색 막대가 뭐냐 하면 국내외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자산, 그리고 파란 막대가 뭐냐 하면 해외 채권, 마지막으로 회색 막대, 연한 회색 막대가 국내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한 70%를 굉장히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실이 그렇게 안 나고 지난 26년 동안 한 번 정도만 손실 나고 저렇게 잘 운용하냐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파란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빨간 선은 환율인데 환율과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건, 그리고 2024년에 있었던 계엄령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급락했죠. 급락할 때마다 환율이 폭등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TF,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실 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환해지 된 거 하지 마십시오. 괄호 열고 H 붙어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자산에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과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예금, 뭐 해외 채권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외화 예금도 좋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올해같이 한국 주식에서 대박이 난 해에 우리는 와 이거 기분이 좋아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년, 3년 연속 오르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2003, 4, 5년 뭐 그때 이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격렬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좀 힘든 시장입니다. 이런 힘든 시장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돈 벌었다고 가만히 놔뒀다가 또 한번 외부 충격이 오거나 뭐 이번에 이란 전쟁도 정말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자산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5대5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쪽 자산에서 2배가 났다 그러면 이 2배 난 자산에서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못 오른 자산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다가 2022년처럼 주식시장 폭락하면 또 은행 예금에 들어있는 돈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저희들은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실전 사례입니다. 2000년 초에 투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한국 주식 500만 원, 미국 국채 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잖아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발생했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국 주가가 계산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국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미국 채권 한 30%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 주식은 500만 원 투자한 게 250만 원. 그리고 미국 국채 투자한 건 500만 원이 650만 원 됐습니다. 자, 한국 주식에 올인했다면 1000만 원이 500만 원 됐을 걸 해외 채권의 투자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덕분에 900만 원으로 손실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 채권에서 번 돈을 국내 주식에 저가 매수를 해야지. 왜? 5대5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3월 달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을 때 미국 국채에서 한 200만 원 매도 해가지고 한국 주식을 200만 원 매수해서 둘 다 450을 맞추는 거죠. 근데 운 좋게 그해 연말부터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로금리 정책들을 펼친 덕분에 주식 가격이 폭등했죠.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이 한 50% 올랐다. 반대로 미국 국채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빠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다시 한국 주식은 675만 원이 되고 미국 국채는 405만 원이 됩니다. 오, 돈 벌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또 5대5 맞춰야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만 꾸준히 돈을 맞춰 나간다면 또 2022년에 출현했던 주가 폭락 사태에서 우리가 또 주식을 갖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22년은 또 이제 현금으로 주식을 저가 매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주식이 폭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효과를 그리고 고가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파란 선 나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쫙 급등할 때 연금이 팝니다. 왜 파냐? 한국 주식이 미워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한 걸 가지고서 다시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이 중단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투자해서 크게 벌었는데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우리는 국민연금보다 몸이 가벼우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민연금 투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자산, 한국 주식과 예금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민연금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 단에서 실전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잘 굴리면서 꾸준히 연금을 굴리면서 인출하자. 우리 말씀드렸죠, 그죠? 주택연금 하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자, 국민연금처럼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있다가 주식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은행 예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환매 수수료가 있다. 중도 해지 수수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은행 예금 대부분이 3년에서 5년 정도 만기로 우리가 적금을 드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유지하신 적이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중간에 주식시장이 한 번씩 폭등한다. 그러면 이거 빨리 적금 해지해가지고 주식 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돈을 넣었던 그 이자 소득은 대부분 중도 해지되는 과정에서 환매 수수료 또는 중도 해지 수수료로 다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예금에 이렇게 반반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걸 상품을 가입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환매를 하더라도 이자에 피해가 없는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데 은행 예금들은 그런 게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CD ETF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CD ETF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CD가 뭐냐면 예금 증서를 뜻합니다. 예탁 증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은행 예금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상품이다.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또 시가총액을 보세요. 8조. 와.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대체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시장의 규모가 있어서 매일처럼 거래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처럼 일할로 딱딱 계산해서 이자를 다 주면서도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코덱스, 삼성자산, 타이거, 미래, 라이즈, KB,
그죠? 이런 에이스 한투,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대형 운용사들이 다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은행들 물론 안전하지만 그럼 은행에 못지않게 좀 안전한 게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대형 운용사들의 ETF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어떻게 CD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리밸런싱이라는 걸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반 전략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자, 코덱스 200을 사는 거죠. 왜 코덱스 200을 사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ETF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코스피 200 종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SK스퀘어 등등등 하면 대략 이 세 종목, 그 반도체 종목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한 절반 이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출 대형주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절반은 뭘 사라고요? 타이거 CD 금리 투자를 사라고 그랬죠. 타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코덱스만 하면 또 왜 삼성자산만 좋아하냐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타이거를 한 거고 별 목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22년에서 2024년 되게 힘들었잖아요. 주식시장이 3,300에서 2,100포인트까지 그냥 내리 빠져가지고 죽도록 고생했던 그 3년 같은 불황에는 현금으로 좀 보호를 받고 또 작년 2025년부터 26년에 발생한 강세장에서는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달라? 둘의 비중을 반반 투자하는 것을 좀 유지해달라. 어떻게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투자했다 라고 해서 올해처럼 한국 주식이 3배가 났다. 와 너무 좋아요. 그죠? 3억 됐겠죠. 근데 은행 예금은 1억으로 그냥 남아있겠죠. 아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 그러면 우리가 4억이 됐잖아. 와 노후 걱정이 없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3억이 된 한국 주식 중에 1억을 팔아서 은행 예금으로 갖다 놓는 거죠. 자 이러다가 만에 하나 내년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내년에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2억이었던 한국 주식이 1억이 됐다.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그러면 내가 이 은행 예금에 있던 2억이 우리를 살려준 거죠. 그냥 그대로 나눴으면 더 크게 타졌을 텐데. 그럼 또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요 2억 중에 5천만 원 빼가지고 1억 5천, 1억 5천을 다시 맞추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하는 거죠. 요걸 하면 다음 그림이 나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는데요. 연환산 복리 수익률 7.8%. 우리 국민은행 얼마나 그랬죠? 아까 7% 그랬는데. 어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러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10년에 한 3년은 마이너스가 나는 아주 위험한 시장이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좋은 때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장인데 비해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과 현금 반반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예쁜 모양의 수익률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수익률 분포 곡선들을 만들어 놓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마이너스 손실의 확률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두 번째가 뭐죠? 기대 수익이라는 게 좀 가능한 거죠. 전체 10년에 한 3년 정도는 10%, 10년에 2년 정도는 20%, 10년에 2년 정도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대충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공포에 젖을 이유가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익은 좋아서 주식에 올인했다가 어떤 해는 전부 전액 현금 들고 있고 이런 아주 뛰어난 탁월한 능력자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저 33년간 이코노미스트 했지만 저는 정말 2025년에는 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연초에 대해서 또 따블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식시장은 너무나 격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식시장의 모습이나 흐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고성과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래도 홍 박사님 제가 부동산도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부동산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죠? 대출이 안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 정부 대출 규제가 엄청 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죠? 서울 전역에 그죠? 분당이나 과천이나 전부 다 아무튼 서울 인근에 좀 여기가 좀 유망하다 싶은 데는 다 투기 과열지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어가지고 대출도 안 나오고 굉장히 투자가 힘들어요.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죠. 내가 한 1억 있는데 이걸로 부동산 투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투자해주는 신탁 상품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개발하고 싶어요. 저도 프리즘 아파트 신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파트들 최고 큰 단지부터 한 20등까지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제일 큰 게 어디예요? 둔천주공, 그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파포 부터 시작해서 헬리오시티 그리고 개포, 퍼스티지 이런 거를 쭉 사가지고 한 100채를 한 3주어 들여서 그렇죠? 100채면 3주어 더 되겠
3천억이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를 딱 사들여가지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파는 거죠. 그러면서 30대 아파트, 요 30채의 아파트 가격에 움직이는 것과 여러분의 수익률을 연동시키는 이런 게 리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아파트 리츠가 없어요. 옛날에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됐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리츠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도 안 돼, 대출도 안 돼, 그러면 인생을 걸고 한 방 베팅밖에 없는 건데, 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노후 걱정하고 있나요, 지금?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미국 리츠다. 네, 요 그림 한번 봐주시면 파란 선은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그리고 빨간 선은 블룸버그 리츠, 그러니까 미국의 리츠 지수입니다. 리츠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개의 아파트, 여러 개의 공장, 여러 개의 빌딩,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사들여서 쫙 합쳐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또는 투자자들한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파는 게 리츠 상품인데, 우리나라 리츠는 그렇고요. 아무튼 미국 리츠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수익률은 더 좋죠. 요걸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점들을 감안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바로 탈무드 전략이다. 와, 너무 아름다운 전략이 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3분의 1은 현금, 3분의 1은 사업, 3분의 1은 토지에 투자하라 라는 그 유명한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 나오는 전략을 현실화로 만든 게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는 코덱스 200 했죠? 아까는 절반 했는데 33%. 그리고 타이거 CD 아까 절반 했는데 34%. 그러면 33% 남는 거를 뭘 산다? 미국 리츠를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 리츠 상품의 이름은 VNQ. 그래서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운영하는 걸 많이 추천하냐 하면, 우리 절세 계좌에서는 아까 반반으로 하고, 그 절세 계좌 말고 여유 현금 있잖아요. 이걸 갖고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VNQ를 사면 비슷하게 운영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한 결과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와, 연기대 수익률이 얼마죠? 9.1%. 그러면서 손실 확률이, 우리 한국 주식에 올인하면 10년에 3년은 손실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난 26년 동안 딱 4번만 마이너스. 그리고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해도 2008년에 마이너스 16%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여러분들 노후가 거의 문제가 없죠. 물론 요걸 하면서 1년에 한 번만 비율을 맞춰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연금 계좌를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좀 이렇게 귀차니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귀차니즘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하신 분들, 주택연금에서 몇 백씩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도 근로활동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든 분들인데, 재테크는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길게 좀 잔소리를 하게 됐어요. 오늘 강의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약간의 위험은 좀 무릅쓰자.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현금 또는 미국의 리츠 같은 데 투자를 좀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높은 성과와, 그리고 주식에 올인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복제할 수 있으니까 안락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운용을 할 때는 최대한 일단 제일 먼저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먼저 투자를 하시고, 남는 돈은 아까 VNQ 이런 것들을 해외 계좌로 열어서 하면 되니까, 절대 시장에 있어서 비용이 비싼 상품들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 ETF, 아까 상장지수 펀드가 중도 해지 수수료도 없고, 또 연간 운용 수수료 그런 게 0.1%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굉장히 비용이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통해 국민연금의 성과들을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 노후를 잘 설계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